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 임준현 선임 모시고요. 오늘은 지금 원전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그 구속 영장이 산업부 공무원 2명한테 났는데요. 자, 원전이 이제 수사 대상인 문제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따라보고 최근에 민간인 사찰이나 옵티머스 수사 행태 뭐 이런 것까지도 시간이 나면 같이 좀 따라보겠습니다. 네네. 자, 대체로 정권은 이 정권이 저지른 어떤 거대한 잘못을 이 통치 행위라고도 많이 합니다. 네. 이명박 때 보면 아무도 저 4대강 하라 안 했어요. 뭐 이 방송 듣는 사람 중에 또 이명박 바가 있거나 해서 4대강 찬양하고 조선일보처럼 하지만은 저는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문제 있는 강만 선택적으로 그렇습니다. 했으면 될 일이라 보지. 4대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뭐 27, 8조에 가까운 돈을 퍼부을 일은 아니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박근혜 때 이제 통치행위라고 이제 벌어졌던 그 삼성의 네네. 지금 네. 합병에 대해서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이 제일 개입된 것도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통치행위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뭐 국정원 뭐 이 특활비 네네. 그런 걸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건 비리가 통치행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제 DJ 때도 또 북한에 돈 준 것도 통치행위라고 네네. 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네네. 그래서 뭐 우원식 민주당 그것도 더불어 거수기당 의원이 이제 12월 4일날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적 결정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이제 안전한 에너지로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인데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빗나간 양심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다. 뭐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조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인내의 한계를 느꼈는데 어찌됐건 골자는 뭐 이른바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이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그런 주장인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통치행위라고 해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뭐 표현 그대로입니다. 표현 그대로 이제 그 특히 영국과 같은 이제 국왕이 이제 입헌군주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전에 이제 왕권 신수설 등에 따라서 이제 국왕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름을 좀 달리 하지만 뭐 대권, 고권 그다음에 이제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통치행위라고 부르면서 무언가 이제 법률적 통제 대상에 외에 있는 그래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논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통치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 그 입헌적 법치 국가의 기본 원칙은 어떠한 국가 행위나 국가 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 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 행위 중에 고도의 정치성을 띈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한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이런 사법적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통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은 스스로 사법 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긍정하기는 하는데 다만 남북 정상의 개최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행위를 할 것이지만 결국은 사법권의 그 헌법과 법률 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법원이 심사를 하겠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에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피고인들 임동원 이제 전 국가정보원장 같은 사람들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통일부 장관의 협력 사업을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북한 측에다가 4억 뭐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4억 5천만 달러 송금한 행위 자체는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내려서 그 유죄를 확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은 이건 대리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도 이 기업의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에서 대리인의 함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자, 사장이나 네. 경영진, 전문 경영진한테 몰아줬는데 이 자식들은 진짜로 기업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외형상으로 마치 기업의 매출이 늘어난 양, 순이익이 늘어난 양 쇼를 하면서 실제로는 기업을 이렇게 망치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의 함정이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이 국민, 주권자인 주인인 국민과 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하도록 한, 정치 행위를 하도록 한 이 정치인, 대통령이라는 대리인의 문제가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대민주주의에서 통치행위라는 그야말로 왕정에서 이야기하는 뭐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통치는 대리인이라면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하고 자신들의 공약, 저 공약은 적어도 공약이 선거에 나왔을 때 내 그런 게 불법이라고 하면 선거 때 비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 때 이제 비판을 받지 않은 어떤 공약 중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 정도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너무 많은 자율성을 예를 들어서 그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고 실제로 정권이 꼭 대리인 입장에서 국가적 이익이 더 크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했을 때는 통치행위에 대한 시비가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국민투표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이 통치행위의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할 만한 거대한 일이 임기 중에 몇 개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맞죠. 자, 영국에서도 만약에 브렉시트에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을 국민투표를 붙이지 않고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것만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장님의 지금 생각이 바로 이제 그 현재까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문헌으로는 그러저러한 통치 행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거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있고 헌법에도 내지적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주권의 원칙이나 이런 등등이 있으니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 이전 이 위원이라고 내는 헌법재판 결정도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헌법 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었다라고 이제 여론을 내림으로 해서 결국은 사실 통치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현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하고 또 기본권 등 헌법과 법률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는지를 결국 사법수가 심사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원전 폐쇄의 문제로 좀 돌아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가리가 평소 그 사람이 원전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좀 의문이지만 뭐 원전의 안정성을 예를 들어서 난 100% 인정할 수 없다. 결론을 내려가지고 대통령 스스로가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일단 난 월성 원전부터 폐쇄를 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만약에 했으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헌법과 뭐 법률에 따른 정차가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어떤 이제 원전의 안정성이라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설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전의 안정성을 누가 뭐 100%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일이 진행됐으면 혹여 지금 뭐 검찰의 수사라던가 뭐 사법 어떤 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얼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지금 월성 원전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각 그 산업통상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에 관한 그 자료들을 조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법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권론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월성 원전 폐쇄에 관한 문제는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존재한다고 상정할 수 있는 통치행위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도 문제가 없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성 원전에서의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렇습니다. 월성 원전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그렇습니다. 저것이 원전 사고가 일어날 만한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기들이 판단해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다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 수긍이 가죠. 그런데 그 위험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증을 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제성 여부를 조작해서 하는 건 저거는 그 일종의 통치 행위를 벗어난 거고, 이 정권이 지금 뭡니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주권을 행사해서 기업의 이 활동에 네. 이거 하겠다는, 개입하겠다는 거. 네. 그것도 스터드십 코드라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죠. 네, 그것도 네. 통치행위라고 우긴다? 그 민주주의의 자본주의적 어떤 이 시장에 대한 개입 네. 부분에 대한 문제로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이 지금 계속 북한하고 가서 거래하면서 이 비핵화를 갖다 끌고 가는 이 부분도 네. 이것도 저것들은 통치행위라고 우기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간첩행위인지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이양을 한다라는 거, 네. 이것도 통치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맞냐라고도 또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게 상권 분립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옥상옥의 독재기구를 만드는 부분이라면 게시타포 같이 이것도 통치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법이 정상으로 굴러가고 해석되는 나라라면 법 안에서의 벌어질 수 있는 판단에 관한 문제. 근데 법은 모든 것을 세세하게 경우에 따라 완전히 규정해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벗어날 때나 틀렸을 때 이야기고, 그런 게 아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결정을 해야 될 이 법과 규정이 없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통치행위지. 네. 무슨 불법을 저지르는 게 통치행위입니까?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통치행위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 독일도 민주헌법을 시행하기 이전의 얘기들인 것이지, 현재로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나라는 전혀 없고,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어떤 헌법과 법률의 어떤 모든 원칙들을 동원했을 때 그걸 이제 판단을 도저히 내릴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행위니까,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니까 뭐 그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원식 등이 주장하고 있는 통치행위에 관한 그 주장들은 정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정말 과거에 과거에 유신헌법 시절에나 좀 얘기가 나왔던 그런 정도의 얘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 철학에 대한 공부가 너무 없이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모든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셀든 교수입니까? 셀든 교수? 네, 네. 마이클 셀든. 네. 정의란 무엇인가? 네, 네. 그 보면 정의라는 개념이 공동체의 미덕을 정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정의다. 네. 또 한편으로는 최대 다수의 네. 최대 행복이라는 네. 이 좀 공리주의. 네.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에는 질적이냐 뭐 양적이냐 논란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공리주의에서의 문제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 등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게 그게 일종의 이 국가가 할 수 있는 네. 이 합법적 역할의 범주라고 보거든요. 네. 국가가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원전을 폐쇄하는 게 옳냐 안 하는 게 옳냐라고 봤을 때 나타나는 이 공리주의적 원칙이 있을 거고 정의의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수치들을 다 존중하고 전문가 의견을 존중했더라면 원전을 폐쇄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원전 자체도 너무 만능인 것처럼 하는 것도 나는 좀 싫어요. 네, 저 조선일보식으로 원전만 나오면 개거품 물고 달라드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원전도
정리는 조금씩은 되어 가야 된다라고 보지. 원전을 오래 쓴 나라 중에 사고가 안 나고 넘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네. 일본도 사고 났고, 러시아도 사고 났고, 미국도 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남았어요. 언제 터지냐 하는 것만. 자,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단기간에 없애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3, 40년, 4, 50년을 두고 원전의 비중을 서서히 이렇게 낮추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모든 문제가 이제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통제나 견제가 뭐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특히 뭐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어떤 내부적 외부적 통제가 없다 보니 뭐 원전 비리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원전 관계자들이 잘못돼서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내부적 통제나 견제가 없으면 당연히 부패하게 되고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건 너무 정권이 원전을 갖다가 이 통치자 개인의 약심에 욕심에 그렇습니다. 따라가 그 뭡니까 저 UAE 원전 수주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나는 이명박 스스로가 원전과 관련되는 많은 사업에 손을 떼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무리수를 뒀거든요. 그래서 저게 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남고 유리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수가 발생했어요. 저 UAE 원전 수주나 이런 것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원전을 무슨 그린 에너지다. 자, 원전의 문제에서 우리가 공평하게 바라보려면 원전이 굉장히 값싼 에너지인 건 사실이다. 또 상대적으로 사고 비율도 좀 다른 것보다 좀 낮다는 것도 맞지만은 원전이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이건 회복 불가능한,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체르노빌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회복 불능의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에 일본이나 러시아가 원전 쓰면서 아낀 비용이 지금 더 나가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원전이라는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지만은 문가리처럼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원전을 위험성을 갖다가 이렇게 뭐 문제를 삼아서 원전에 저 위험성만 없다면 저는 원전 쓰는 게 100% 찬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연재해가 나올 수 있고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전도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고 영국이고 원전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최소한 이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독일 같은 국가는 이제 포기하겠다고 한 거고, 뭐 프랑스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재조정에 들어가서 이제 점검하고 다시 이제 이런 프로토콜을 프로토콜 만드는 거에서 결과적으로 그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볼 때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원전 문제를 전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부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과 어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문가리지가 원전에 개입해서 한 가장 큰 잘못은요, 다른 비리에 대한 속셈이 있으면서 그 속셈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전의 위험성조차도 국민 앞에 설득시키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생각합니다. 원전에 대해서 줄여가자라고 말하는 나라는 전부 위험성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위험성이 아니라 그냥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면서 원전을 갖다가 그냥 위험성은 그냥 뭐 판도라 정도에서만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몰고 가는데, 태양광을 하려고 원전을 강조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무서운 점은 이 태양광에 패널이 있고, 이 패널, 그 다음에 그 한 개 한 개의 태양광에 이 부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품이 전부 중국산이고 조립만 한국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한국의 태양광이 많이 깔릴수록 중국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태양광 업자들이 다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국내에도 대기업들 삼성과 하나가 한때는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사업 부문을 키우기도 하고 기대를 걸고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문가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삼성, 하나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 대박을 쳤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의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다 어떤 의도에서 지금 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가 중요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본말이 그러니까 이런 원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내 내부적인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말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제 법원이나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원과 검찰의 이 통제를 이유로 해서 전혀 외부인들이 그 신분도 확인되지 않고 어떤 생각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법원과 검찰의 어떤 내부를 장악해가지고서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겠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문가리의 가장 근본적인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중국의 태양광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하는 게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의 그 작은 한계에 아까 내가 뭐라고 패널 같은 거라고 한 게 이제 셀이라고 부르는 세포단위. 네네. 그리고 그걸 갖다 조립해서 이제 하나의 모듈이라고. 패널을. 예. 그러니까 셀은 중국산이고 모듈만 이제 조립을 해서 한국 거라고 하는데 국산화 70%가 아니라 대부분이 중국화되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85%가 국산화되어야 국산이라고 하는데 중국 거는 지금 이 중국산이라 봐야 된다는 거죠. 태양광은. 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왜 정권 잡기 전부터 뭐 무슨 장관입니까? 백운규 장관. 백운규를 내세워서 네. 그거 태양광 같은 걸 하는 한양대 교수 아니에요? 맞습니다. 임종석이 사부예요. 그렇습니다. 왜 이것들이 태양광에 꽂혀가 이 짓을 했느냐? 이거는 이제 태양광에 대한 전면 비리 수사가 들어가야 우리가 모르는 그렇습니다. 태양광의 먹거리가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실체가 있다. 그래서 중국에 태양광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합작으로 그래서 한국에다가 중국 태양광을 팔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국산화를 굉장히 쪼고 났을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자들을 운동권들을 깔았는데 사실 그놈들도 푼돈 먹는 놈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큰돈 못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도대체 어디서 먹느냐 봤을 때 이 셀에서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중국에서 갖다가 한국에 파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렇게 태양광 장난을 치고도 모자라 가지고 이 뭐예요? 최근에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또 그린 뉴딜로 또 헤쳐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되지 않고는 왜 원전을 저렇게 두들겨 잡아가지고 강제로 없앴는가? 그걸 통치행위라고 우기는가? 결국 통치행위의 근본적인 실제 목적은 비리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확인이 되어야 될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됐고, 비단 이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공유 경제 해가지고서 이제 공영 자전거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빌릴 수 있는 자전거, 그다음에 킥보드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요즘 전동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예. 그것도 배터리가 전부 중국 거래요. 그렇습니다. 몽체만 그래서 중국 거 갖고 와가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대략 조립해가 사실상 이렇게 레벨만 붙이는 거, 라벨만 붙이는 거라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중국산 팔아먹는 거하고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매사가 지금 모든 게 지금 그러니까 문가리 멀게는 박원순부터 해가지고서 가깝게는 문가리가 집권한 이후에 매사가 지금 저희 우리나라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제 월성 원전 폐쇄에 대한 산자부 공무원들의 이 작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왜 이런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꼭 확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3,300건을 지었는데 다 확인됐다며요. 네. 3,300건 딴 데 옮겨놨더래요. 네. 직접 관계 부서의 반계 부서에다가 컴퓨터 안에 그대로 있더래요. 네. 근데 이번에 전부 압수수색 하는 바람에 그것도 다 검찰이 손에 쥐었다고. 말라 지우고 지랄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제 소장님 방송 이제 듣고 계시는 이제 공직자분들은 전 그러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백윤규가 청와대에서 시켰으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전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월성 원전 폐쇄 경제성 조작에 앞장섰던 그 해당 공무원들이, 만약 그걸 안 따랐으면, 그렇다고 문가리가, 백윤규가 그 사람들 구속시켰겠습니까?
뭐 끼케야 좌천이나 시키고 말았겠죠. 그러면은 다 그래도 뭐 행정고시 패스를 하거나 고위직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한 길이 있는데 이 무리한 그 범죄 행위에 앞장섰다? 그거요. 예, 원본을 받아야 원본 맞다고. 받고 다 깜빵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비리를 시키면 안 해야죠. 그렇습니다. 안 하면 그냥 자천돼서 일시적으로 인사에 그렇습니다. 손해 보겠지. 그렇다고 잘리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문가리가 지금 막 나온 뉴스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매우 죄송하다 하며 추윤이 혼란을 첫 사과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혼란 오래 가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윤추를 동반 정리한다. 그래서 랜드 위기 속에서 칼을 빼들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하면서 공수처 통과를 주문했다는 거. 이것들은 항상 이슈로 덮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슈를 공수처 이슈로 전환해서 공수처를 통과시키면 마치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지금 스탈린그라드 늪 같은 데 빠져든 윤석열이한테 빠져나왔고, 이 스탈린그라드는 그냥 패싱하고 바로 그냥 진격을 해 공수처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문가리 지지율에 대한 이제 하락에 이러저러 얘기하는데 결국 또 그 호남에서도 상당수가 이제 지지율이 빠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문가리의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 물론 뭐 윤석열을 총장을 둘러싼 이런 문제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만 저는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그러니까 주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실제로 지금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게 지방에서도 지금 이제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뭐 5천만 원 내지 1억 원 가까이 지금 인상이 됐고, 그나마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전세 매물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지방에도 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경향이 뭐 광주하고 예외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제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이 이제 좀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이 지지율의 하락으로 된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라는 늪을 피해서 코카서스 유전지대인 공수처 달려가든 상관없이 문가리 어떤 지지율 하락은 이 주거 문제에 대한 비전, 어떤 개혁적, 이제까지 잘못된 정책을 고치거나 최소한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문가리의 지지율 하락은 면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법관 대표의 판사 사찰 의혹을 또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저거 나름끼리는 이번 주 들어서 큰 반격에 지금 나서고 있어요. 자, 김학의를 177건을 출국했는지를 몰래 살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서 살펴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김학의가 혹시 나갈 거라고 싶어서 이렇게 넣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있는지 나갔는지. 네. 그런데 그렇다면 김학의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시켜서 하는 게 맞는 이야기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문가리가 또 입건하라고 했고, 그러면 입건해가지고서 출국 뭐 금지 조치 시켜버리면 될 것을, 그거를 정말 상대가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그렇습니다. 악인의 이 법적으로 보장된 규정을 이렇게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방법이 없고, 아니 그래서 법 제도로 출국 금지 조치라는 것이 법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시행하면 될 것을 정말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악랄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래도 뭐 김학의 차관이 나름 그래도 검사로서 수십 년을 근무하셨고 다 아는 사람이 내부에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출입국을 그게 170차례 이상 확인했다는 얘기는 이제 피를 말려 죽이겠다는 그거 하려고 했던 거밖에는 불필요하게 고통을 가해서 이 사람을 궁지에 더 몰겠다, 그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이해 안 가는 거는 옵티머스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 이 경우 네. 이낙연 부실장,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을 2일날 6시 반에 나가서 와이프하고 10분 통화하고 자살을 한 걸로 보이는데, 자살했는지 뭐 의문사죠. 그런데 3일날 저녁에 9시 반쯤 발견됐거든요. 네. 그것도 중앙지법 후생국 뒤에서. 그러면 저기 중앙지검하고 그 중앙지법하고 이 죽어서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200m예요. 그것도 건물 안이라고 지금 그렇게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이면 지금
이 사망 경위가 의문스러우니까 부검을 명령하고 그다음 부검을 해서 이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이 되고 장례를 치르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곧바로 그냥 장례 치르고 부검은 아무도 명하지 않고 또 윤석열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망 원인을 조사하라고 해야지 인권 침해 뭐 운운하게 되면서 말이 물론 속 뜻은 그게 아니었을 거라 봅니다만은 누구도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조사하려고 나서지 않는 속에서 장례가 치러져 버렸어요. 기다렸다는 뜻이죠. 네? 기다렸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하면 그 사람이 자살했을 때 남는 거는 뭐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자기 자식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뭔가를 챙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유서로 그런 거를 남겨놓고 네. 죽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가 낙엽이 니 때문에 죽지만 니는 내 자식을 변심하지 말라고 뭘 안겼어. 네, 은연중에라도. 은연중에라도. 근데 그냥 유서 한 장 없이 죽었다고 놓고 이건 자살이처럼 처리되어서 그냥 장례를 치러버리고 끝내고 의문의 죽음은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정의 문제 윤미향 윤미향 관련해서 그 소장님이 그 자택에서 또 갑자기 그리고 돌아가 마지막 통화자이자 또 신고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신고자인 것에 또 뭐 보좌관으로 다 들어맞고 그 다음에 뭐 박원순 같은 경우가 대표적 아닙니까? 정말 그 CCTV가 쭉 있는 그 상황에서 뭐 뻔한 장소에 있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열몇 시간을 놓고 막 수많은 사람이 동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또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고. 브루킹의 노회찬도 그렇고. 네, 노회찬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여튼 뭐 지금 와서 이제 특히 문가리 정권 들어와서 하여튼 정말 자살 당한 사람 너무 많고 코로나 관련해서 음성 당한 사람 너무 많고 이게 뭐 하나 투명하지가 않다 보니 예전엔 그래도 뭐 유신 시대 같은 경우에 뭐 장준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공식 국가기관에서 공식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이라도 흘러나오는데 아니 심지어 그 뭡니까 그 저기 뭐 6일 뭡니까 6월 항쟁 원인이 됐던 네, 박종철 그렇습니다. 사건도 밖으로 또 규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못한 더 거잖아요.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시신이 어떤 상태였다고 언론 보도에도 나와야 되는데 시신이 네. 죽은 걸로는 언제 죽은 걸로 추정된다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나야죠. 국가수가 부검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금 사건의 뭐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인 사람인데 그런 내용도 보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또 나가서 전화를 안 썼다면 그러면 CCTV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나간 행보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어.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들렸는지 다 그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도 확인이 안 되고 뭐 차기의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현재 서울시장이 자살해도 뭐 모든 뭐 그 관련된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참 이게 무언가 하여튼 이게 이렇게 깜깜해서야 정말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안 들 수 없고 어찌됐건 참 돌아가신 그 분에 대한 데서는 굉장히 좀 유감을 좀 안 냈다는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도 적지 않으신 분이 다 가족과 자녀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일순간에 저버리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무언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정식으로 다 자살을 했다면 정말 어떤 이유로 어떤 심정으로 했는지 방법이 무엇인지 사인은 정말 정확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원래 기본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 나라는 2020년이 됐는데 예전보다 못한 상황을 처해 있습니다.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고 유형무역 되는 것이고 그냥 뭐 불쌍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오늘 그 원전 이 통치행위냐 그리고 또 이 정권 들어서 생기는 의문사와 또 너무나 많은 어떤 민간인 사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